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 그걸 풀어보려 해요. 지금 생각하면 꿈만 같았던 그때의 기억을 저 혼자 간직하기보다는 많은 분들과 나누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봐요. 제 나이 26살 때 저는 20살 때부터 꾸준하게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동안 너무 공장, 집만 반복하며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몸도 마음도 너무나 지쳐버렸죠. 그래서 일단 쉬기로 했었는데요. 또 가만히 있긴 불편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그때 첫 아르바이트로 영화관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답니다. 당시 남편도 잘 다니고 있던 회사가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두게 되면서 잠깐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다 했는데요. 영화관 일이 그리 바쁘지 않았었고 자주 이야기할 기회가 많다 보니까 잘 맞는 부분이 참 많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면서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우린 정말 풋풋한 연애를 했었어요. 제가 성인이 되고 처음 만난 남자친구가 지금의 남편이었거든요. 첫사랑이 끝사랑인 거죠. 손만 잡아도 좋아했었고 굳이 해외여행이나 호텔에서 기념일을 보내지 않아도 포장마차에서 서로 마주보며 어묵만 먹어도 즐겁고 좋았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 정말 우리가 천생연분이구나 하는 걸 느꼈었는데요. 저보다 사회생활도 일찍 했던 남편이 직장 방향도 잡아주면서 용기도 얻을 수 있었고 공부도 나름 열심히 하면서 관련한 자격증까지 딸 수가 있었어요. 그 덕분에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되었고 저에게 남편은 둘도 없는 귀인이 되어주었답니다. 저도 이렇게 듬직한 남자친구가 남편이 되었으면 했고 남편 역시 앞으로의 인생에 내가 쭉 함께했으면 좋겠다 하며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거절할 이유 없이 바로 승낙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결혼 준비가 시작되나 기대하고 있었죠. 사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남편네 집은 2남 1남으로 남편이 막내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랑받고 자랐을 거라는 건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평소에도 구김살 하나 없는 남편이기도 하고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저는 남편의 가족들을 차례로 소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큰 신우는 저에게 너무 살갑게 잘해주셨었는데요. 작은 신우는 영 제가 마음에 안 드나 보더라고요. 진짜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미웠어요. 그 정도로 평소에 대놓고 저를 싫어하기도 했었고요. 사실 제가 고하거든요. 요즘은 그런 거 흠이 아니라고 하지만 저에겐 항상 지고 있어야 하는 큰 짐과 같은 사실이었죠. 5살 무렵에 엄마에게 버림을 받게 되면서 고아원으로 맡겨지게 되었거든요. 그 후에도 참 사는 게 힘들었었어요. 어딜 가나 꼬리표가 되어버리니 누구 하나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때 나타난 게 남편이었어요. 물론 남편의 가족들도 나를 좋아해 주었었더라면 좋았겠지만 예상하던 그대로였어요. 시댁 식구분들께서 저를 정말 너무 싫어하셨거든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사회적 시선이 있다 보니까 누가 좋아해 주겠나 싶었거든요. 그래도 처음에 남편이 큰 누나를 가장 먼저 소개시켜 주었을 때에는 나쁘지 않겠다 생각했어요. 성격이 정말 좋으셨었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K장녀 그 자체였답니다. 저를 그렇게 싫어한다는 분위기가 하나도 없었기에 다른 분들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었지만 전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와 작은 신우는 저를 있는 대로 싫어했었거든요. 처음 볼 때부터 대놓고 저를 싫어하는 티를 많이 내셨었어요. 시아버지 되시는 분 역시 뭐라 하시는 건 아니었지만 뒤에서 곁눈질로 쳐다보시고 혀만 끌끌 차고 계셨죠. 남편은 정말 아주 다정한 사람이에요. 제가 연애하던 중에 울면서 고아인 사실을 털어놓았는데도 편견 없이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하면서 나라는 사람 자체가 중요한 거다 늘 새겨주었어요.
그런 배경 같은 건 전혀 볼 필요가 없다 하면서 우리 부모님도 그런 거 신경 하나 안 쓰실 거라고 항상 다정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런 듬직하고 오빠 같은 모습에 그것만 보고 결혼을 다짐하게 되었던 건데요. 시모가 이렇게까지 대놓고 저를 싫어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면전에 대고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데 너무 기가 죽어서 한마디도 못했었어요. 나는 가정교육 못 받은 것들은 상종도 하기 싫어.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 말이지. 부모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게 있어야 가정도 잘 꾸릴 텐데 넌 부모가 버린 거면 다 이유가 있지 않겠니?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나중에 우리 손주가 너에게 버림이라도 받으면 어쩌냐? 난 도저히 싫다. 엄마, 꼭 말을 그렇게 해야겠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사람 앞에 두고 무안하게. 이게 꼴을 지 여자친구라고 편을 드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딴 애랑 결혼을 하겠대? 절대 안 돼. 혼주석 싹 비우고 싶거들랑 네 마음대로 해. 물론 시모의 모진 말에도 남편은 꿋꿋하게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덕분에 더 심하게 나무라거나 하진 않았었지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영 저를 좋아해 주실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남편이 나름대로 제 편을 들어주겠답시고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대들고 그랬지만 사실 중간에서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갈수록 더 미안해졌었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 엄마라도 찾아보고 싶어 인터넷을 뒤져 방법이라도 알아보려 했었는데요. 경찰서에 DNA 등록을 해놓으면 수월하다 해서 시도를 해보았지만 택도 없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날 동안에도 못 만난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결혼 날짜는 다가오는데 감감무소식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 남편이 혼자 살고 있는 빌라에서 살림을 합쳐 같이 사는 중이었어요. 원래는 따로 살고 있었는데 저 혼자 살던 빌라에서 하필이면 여자들 집만 골라 강도가 들었었거든요. 저 역시 피해를 본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제가 없을 때 집안에 온 살림을 다 뒤져놓고 했었거든요. 이게 돈만 노리는 거면 그러려니 했었는데 종종 속옷 같은 것도 사라지다 보니까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해코지라도 당할까 했었거든요. 나중에 집에 들어가다가 혹은 집에 있다가 마주치기라도 하면 어쩌나 공포에 덜덜 떨곤 했었는데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안 되겠다고 자기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걱정이 된다 하면서요. 그래서 월세 계약을 끝내면서 바로 남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서로 한창 사이가 좋을 때 살림을 합친 거다 보니 축복은 한순간에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바로 임신을 한 거죠. 정말 둘 다 뛸 듯이 기뻐했었고 그래서 바로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건데 안타깝게도 유산이 되어 아기는 천사마을로 돌아갔답니다. 그 당시에 시어머니가 저를 많이 괴롭히셨는데 그게 아기가 많이 힘들었었나 봐요. 교묘하게 괴롭히거나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대놓고 저를 싫어하시니까 집에 오실 때마다 폭언을 일삼고 저에게 뭐라 하셨어요. 엄마가 아들 집에 반찬을 주러 오는 거니까 제가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인사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철판 깔고 늘 웃으면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때마다 인사하러 나가면 제 인사는 받아주지도 않고 제 배만 노려보시더라고요. 오셨어요? 오신다고 그이한테 연락 받았어요. 차라도 드릴까요? 너 애는 언제 지울 거니? 내가 분명 지으라고 전화로 말하지 않았나? 내 말이 말 같지 않으니까 그렇게 무시라는 거지? 이래서 부모 없는 것들은. 어머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차라도 드세요, 네? 안 그래도 식혜 가지고 왔다. 이거나 먹자. 내가 가져온 건데 얼른 마시거라. 식혜 또 챙겨오셨네요. 감사해요. 시모는 올 때마다 늘 식혜를 가지고 오곤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건가? 아니면 아는 식혜 장수라도 있으신 건가 했었어요. 근데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매번 가지고 오는 것도 또 제가 먹나 안 먹나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수상하다 했었는데요. 저는 나름대로 나를 위해 챙겨주시는 거라 생각해서
그 마음에 보답하려고 감사를 표하면서 넙죽넙죽 받아먹곤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식혜는 임산부가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 중에서도 유명한 편인 거 있죠? 식혜에 들어간 엿기름이 젖을 마르게 한다더군요. 저는 설마 임산부에게 그런 음식을 꼬박꼬박 먹일까 하는 생각도 평소 가지고 있었고, 또 이런 걸 알려줄 만한 엄마가 없었으니까 정말 모르고 살았었어요. 이때 충격이 컸었는지 하유를 하게 되어 산부인과에 가봤어요.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는데 하율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하시면서 안정을 취하라는 답을 들을 수 있었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꾸역꾸역 찾아오시더니 누워있는 저를 향해서 다 들리게 쟤는 시모가 왔는데도 누워있냐 하면서 타박을 주셨어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만 했었죠. 매번 댁으로 돌아가시는 길에도 대중교통을 타고 가셨었는데 정류장까지 꼭 제가 같이 가서 배웅을 하게 만드셨어요. 넌 내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하면서 최소한의 도리도 안 하니? 이게 다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거다. 네가 너희 부모에게 이럴 때에는 이렇게 하는 거다 배웠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말로 하지 않았어도 다 알아서 했을 것을. 내 입이 다 아프다. 어머님, 제가 며칠 전에 산부인과에 다녀왔었는데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 해서요. 네가 진짜 어미가 없어서 이런 걸 모르는 거야. 요즘 애들은 왜 그렇게 유난인지 모르겠다. 나 때는 시어머니가 오셨다 하면 오시는 시간 맞춰 정류장에 나와 있고 그랬었어. 나 정도면 되게 양반처럼 구는 거란 걸 주변에서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알겠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어디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당연히 저 앞에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줘야 하지 않겠니?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알려줘야 하니? 내 가방도 들어라. 원래 이런 게 다 며느리가 하는 거야. 이외에도 너네 생각해서 샀다면서 무거운 수박을 들게 하시기도 하고 입덧이 있는데도 더럽다 뭐다 하시면서 오시면 화장실 청소를 시키시거나 싱크대 하수구 안까지 닦게끔 시키셨었어요.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는 시기에 저도 제 몸 아기 생각을 먼저 했었어야 하는데 그때 제가 엄마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니에게 조금이라도 사랑받고 싶었나 봐요. 어린 마음에 저는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이게 너무나 스트레스였나 봐요. 안정을 취하라 했는데 그렇게 움직였으니 당연하다 싶어요. 아기도 배 안에서 저 때문에 또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결국 그렇게 유산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저와 남편은 그 사실을 안 날에 두 눈이 퉁퉁 붓도록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새 생명이 그렇게 호련히 떠나버리니 그 고통은 지금 생각해도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걸 듣고 오히려 잘 됐다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때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뱃속의 아기가 얼마나 착하니? 내 아들 발목 잡히지 않게끔 알아서 떠난 거 아니야. 너도 눈치가 있으면 따라 떠나면 참 좋을 텐데.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틀린 말이라도 했냐? 그리고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사람 신세는 변하지 않는다. 네가 버림받았기 때문에 네 애도 너처럼 그렇게 자기가 버려질까 봐 먼저 떠난 거야. 너랑 다르게 얼마나 효자니? 어머님한테는 손 주셨잖아요. 슬프지도 않으세요? 아니다. 내가 왜 안 슬프겠니? 우리 아들 족쇄는 떠났는데 너는 안 떠나서 너무 슬프다. 이렇게까지 됐는데 아직까지 네가 붙어있는 이유를 모르겠구나.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이제 애도 없으니까 알아서 떨어지라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나 서러웠어요. 다른 집은 그래도 아기가 생기면 그동안에는 잘해준다 하잖아요. 그래도 내 핏줄이라고 애만이라도 두고 가라 하는데 적어도 그래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예 이렇게 태어나지도 못하게 내내 괴롭히고 그 다음에도 잘 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어요. 내 편 하나 없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때 알게 되었죠. 남편이 아무리 중간에 나무라 주어도 시어머니가 무서운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도저히 지금의 남편하고는 헤어질 자신이 없었죠. 시어머니하고 별개로 남편은 저에게 정말 다정했고 저를 정말 사랑해주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나가라 해도 이 남자하고는 도저히 헤어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 꿋꿋하게 버티기로 했어요. 제가 도저히 헤어지질 않으니까 시어머니가 하루는 결국 작정하고 남편이 없는 시간에 신우들을 다 끌고 와서 저를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캐리어까지 가지고 와서는 멋대로 제 짐을 다 우겨넣는 게 아니겠어요? 작은 신우애도 옆에서 이것도 얘 거네, 이것도 넣어 엄마 하면서 멋대로 제 물건을 가지고 캐리어에 던져넣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걸 또 우겨넣고 있었고요. 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벙찔 수밖에 없었어요. 큰 신우만 옆에서 두 사람을 말렸는데 시모는 오히려 그런 큰 신우에게 냅다 화를 내는 거 있죠? 어이가 없었어요. 엄마 왜 이래요? 진짜 얘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이래? 막내가 알면 얼마나 화낼지 몰라? 너는 네 동생 결혼 잘못해 인생 망치는 꼴이 보고 싶은 거야? 안 도와주고 해방만 놓을 거면 너도 나가. 쓸데없이 왜 쫓아오나 했다? 맞아. 나도 막내가 고아한테 장가가는 거 싫어. 언니는 어떻게 그게 괜찮아? 둘 다 지금 같은 시대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제가 부모가 없고 싶어서 없는 거야? 애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고아원 가서 컸으면 너 참 힘들었겠다, 고생했겠다 이런 말이나 해줄 것이지 이게 뭐 하는 거야? 난 싫다고. 내 아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한테 장가가는 게 싫어. 넌 도대체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러지 말라는 거야? 됐고 너도 나가. 너도 필요 없어. 이러는 거 막내가 알면 정말 난리나.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래봤자 지가 엄마를 이기겠어? 가족을 버리고 쟤를 선택하겠냐고. 이게 다 눈앞에 보이고 밟혀서 그러는 거야. 아휴, 불쌍한 내 아들. 그렇게 눈앞에서 시어머니와 신우들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제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고아인 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 그렇게 문제인가 싶었죠. 저는 그래도 여태 엄마 아빠 없이 살아도 부끄러운 짓 하나 안 하고 착실하게 살아왔었고요. 남들에게 베풀며 사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런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싶어 너무 속상하고 납득도 가지 않았었죠. 제 편을 들어주는 큰 신우의 말도 그저 저를 동정하는 걸로밖에 들리지 않더군요. 화도 많이 났었지만 그보다도 이 상황이 너무 무서웠어요. 사회의 시선이 저를 위축되게 만들어놨었거든요. 내가 고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고 살았어요. 주변 어른부터 시작해서 학교 선생님, 친구들, 친구네 부모님들마저도 그런 말을 저에게 내뱉었었고요. 아직까지 이 세상은 고아인 제가 살아가기엔 너무나 외로웠죠. 너무 많이 들어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도 당연한 줄로만 알고 바보처럼 진짜 말 한마디 못하고 화도 못 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짐을 다 쌌는지 캐리어를 냅다 문 바깥으로 던져버리시기까지 했었는데요. 그러더니 어디 안 보이는 대로 썩 꺼져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데도 갈 곳이 없다는 거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싶었어요. 그래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대로 바깥으로 쫓겨났답니다. 야, 여기 네 짐 다 넣어놨으니까 어디로든 가라. 이 정도면 나도 많이 봐줬다 보거든? 여태까지 내 아들 옆에서 빌부터 사는 거 넘어가줬으면 하루빨리 나갈 것이지. 왜 내가 귀찮게 이런 것까지 해야 해? 어머님, 제가 갈 곳이 어디 있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어머님은 무슨? 나 이제 네 어머님 아니다. 그러고 있지 말고 제발 어디라도 좀 떠나. 네가 가는 게 우리를 다 도와주는 거라는데 왜 못 알아먹어? 너 그리고 가는 길에 우리 아들한테 연락이라도 오거든 네 발로 나갔다 해라. 절대 내가 그랬다 하지 말고. 저 이대로는 못 가요. 오빠하고 인사라도 하게 해주세요. 다른 거 더 안 바랄게요. 저 정말 갈 곳도 없어요.
너 여기 살기 전에는 네 살던 곳 있었다며. 그렇게 너 혼자 살라고. 내 아들한테서 떨어지라고 제발.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그냥 얌전히 주섬주섬 던져놓은 캐리어를 들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당장 여기 버팅기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일단 자리를 피해 있는 게 좋겠다 싶었죠. 그렇게 시키는 대로 나가면 나가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시어머니는 또 작은 신우한테 소금이라도 뿌려버리라 하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다 싶었어요. 진작 뿌릴 작정이었는지 심지어 소금도 가방에 챙겨왔었더라고요. 작은 신우는 소금 바가지를 들고 와서 쫓아오면서 뒤통수에 대고 계속해서 소금을 치면서 엄청 깐족거렸어요. 저는 날아오는 소금을 피하다가 캐리어에 걸려 결국 넘어졌는데요. 그러면서 지갑도 같이 떨어졌었어요. 근데 작은 신우가 제가 떨어뜨린 지갑을 손수 주워와서 펼쳐보며 또 비아냥대더라고요. 야, 꼴에 지갑은 명품으로 들고 다니네? 고아주지, 네 분수를 좀 알고 살아라. 얼마나 들고 다니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 언제 사람 될래? 작은 신우가 제 앞에서 그렇게 저를 놀리고 있으니 큰 신우가 쫓아나와 작은 신우를 딱 밀치더라고요. 그러더니 넘어져 있는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어요. 맨손으로 무릎과 팔에 묻어 있었던 흙도 맨손으로 다 털어주셨고요. 제가 더러워진다고 하지 않아도 된다 했었는데 오히려 저에게 너무 미안하다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는 거 있죠? 진짜 이 사람이 저 작은 신우의 언니가 아니라 우리 언니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들었었네요. 언니, 지금 누구 편이야? 가족 냅두고 전현 편을 드는 거야? 우리 사이에 도대체 편이 어딨어? 이제 우리 가족들 애를 데려다가 뭐 하는 거야? 너 왜 자꾸 사람을 괴롭혀? 너도 시집갈 때 시댁에서 너를 이렇게 대하면 좋겠어? 다른 집안이 우리 무시하면 그때서야 만족할래?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진짜 짜증나게? 됐고, 이제 엄마도 너도 그만해. 막내가 이 꼴을 보면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이사가도 할 말 없어. 알아? 둘 다 여자애 하나 데리고 이게 뭐 하는 거야? 큰 신우가 나무라니 작은 신우 그것이 바로 꼬리를 내리는 거였죠. 자기 언니는 무서운가 보네 싶었어요. 그렇게 큰 신우가 작은 신우가 들고 있던 지갑도 도로 뺏어다 주었는데 돌려주려다가 안에 있는 사진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우리 엄마가 저를 버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놀이공원을 데리고 갔었거든요. 그때 놀이공원에서 서비스로 찍어주었던 폴라로이드 사진이었어요. 사진엔 저와 엄마가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었고 엄마도 저도 활짝 웃고 있었답니다. 엄마가 저를 버리기 직전에 그 사진을 저에게 주면서 이거 꼭 가지고 있어. 그래야 혹시라도 잃어버리면 엄마가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실 막혀질 때 기억도 잘 나지 않았었는데 이 말만큼은 철석같이 믿고 싶었는지 한평생 살면서 그 사진은 제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왔었어요. 큰 신우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바로 새하얗게 질러서 급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했는데요. 어디다 하나 싶었죠. 회장님과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찾았어요. 이렇게 전화에 대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소도 말해주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겠어서 바로 무슨 말이냐 물어보니까 큰 신우가 자기가 아는 분 중에 이 지갑에 있는 사진과 똑같은 사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놀이공원에 찍은 사진이야 흔하니까 다른 사람과 헷갈리신 거 아니냐 물어보았는데 이 폴라로이드 사진 안에는 그때 갔던 놀이동산의 독특한 마스코트 인형이 같이 찍혀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바로 알았다 했어요. 지금은 다른 마스코트로 바뀌었기 때문에 보기 드문 캐릭터이기도 했거든요. 무엇보다 더 놀랐던 건 이 사람이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를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호원을 대동하고
한 할머니가 부랴부랴 뛰어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여자가 촉이라는 게 참 무섭잖아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 할머니 붙잡고 오열하면서 저희 엄마냐 물어보았어요. 살면서 그렇게 운 적은 처음이었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저와 같은 사진을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은 제가 기억하는 우리 엄마밖에 없을 테니까요. 엄마예요? 진짜 우리 엄마예요?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는데요. 그 할머니는 제 무릎에 고개를 저으셨어요. 또 엄마가 아닌 건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쿵 내려앉았었는데요. 기억나니? 난 네 이모인데 네가 너무 어렸을 때 나랑 헤어져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다. 그 할머님 바로 제 이모였어요. 저희 진짜 엄마하고는 8살 차이가 나는 큰언니라고 하셨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어리둥절했었어요. 제가 꿈을 꾸는 건가 싶었다니까요. 누군가가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알고 보니 내 가족이라니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다 하더니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큰 신우가 저희 이모를 알고 있었던 이유는 이모의 비서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도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래서 그 사진을 보자마자 바로 연락을 한 거였어요. 애타게 저를 찾고 있던 걸 진작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모는 바로 저를 붙잡으시면서 내가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지금 30살이니까 무려 25년 전의 이야기였죠. 너무 갑작스럽게 듣게 된 이야기라 저 역시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들으면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답니다. 너희 부모님, 그러니까 내 동생하고 제부는 네가 5살이 되던 날에 교통사고로 둘 다 동시에 그 자리에 그만. 우리는 슬퍼할 겨를도 없었어. 그러면서 남겨진 네가 양쪽 집안의 애물단지가 되어버렸거든. 제부네는 워낙 가난한 편이다 보니 아무도 너를 데려가려 하지 않더구나. 나는 원래 너희 부모님 살아있을 때에도 너를 정말 예뻐했었거든. 그래서 자주 너를 보러 가곤 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사고가 난 거고 내 동생과 제부가 세상을 뜨면서 너는 갈 곳이 없어져 버렸단다. 그래서 내가 너를 키우려 했었지. 하지만 우리 엄마, 아니 너희 외할머니가 절대 반대하더구나. 그때는 지금보다 더 사회가 보수적이었잖니.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키우겠다는 거냐 그렇게 난리를 치더구나. 두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그 꼴은 못 본다 하셨어. 난 그래도 너를 어떻게 지켜보려고 했었는데 너네 할머니가 이미 너를 고아원에 데려다 놨더구나.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여태까지 그냥 버림받은 줄만 알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 부모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었는데 그렇게 되는 바람에 하늘에서도 얼마나 속상했겠니. 내가 그래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했었어. 근데 그게 정말 쉽지 않더구나. 그 시절엔 처녀가 다 큰 애를 데려다 키운다 하면 혼담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던 때였거든. 그러다 보니 너희 외할머니가 너를 데리고 있는 걸 극구 반대하셨었어. 그래서 그만 고아원에 보내셨더구나. 하지만 이모도 네가 간 걸 듣고 나서 백방으로 찾아다녔어. 도대체 왜 못 찾았었는지 영문을 모르겠구나. 이모가 원래 사업 욕심이 좀 크신 편이었다 보니 결혼에는 뜻이 없었다 하는데요. 외할머니는 가뜩이나 그런 이모가 저를 양육하겠다 하니까 결사 반대를 하신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모가 걱정된다 했었는데 이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몰래 저를 버리고 오셨다 하네요. 저도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엔 아무래도 처녀가 다 큰 아이를 키우고 있다 하면 안 좋은 시선으로 볼 게 틀림없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저희 이모는 그 당시에도 이미 나이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분명 안 좋은 소리는 다 들으셨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진실을 알게 될 수 있었어요. 내가 기억하는 너는 그 당시 아직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 그랬었겠지. 그때가 네가 4살, 5살 정도였으니까.
그렇다 보니 어린 마음에 더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더 똑바로 알려주지 않았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너에게 더 큰 독이 아니었을지 걱정이 되는구나. 나는 그때 힘이 없었어. 다른 가족들이 혼자 남은 너를 어디 데려가니 네가 키우라니 할 때마다 나는 그게 어찌나 듣기 싫던지 제가 키울게요 라고 말해도 아무도 들어주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어. 네가 어디로 가버리기 전에 좋은 추억을 남겨주자 했던 거였지. 그럼 그때 저와 같이 놀이공원에 갔었던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그때 같이 갔던 걸 너희 엄마라 기억하고 있었구나. 하긴 너는 그때 많이 어렸으니 기억을 못할지도 모르겠다 생각하기도 했었다. 그때 내가 너에게 했던 말도 기억이 나니? 이 사진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모가 나중에 너를 꼭 찾을 수 있지라고 했던 그 말 기억은 하는지 모르겠구나. 저는 그 당시 너무 어리다 보니 기억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뚜렷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태껏 이모를 엄마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모가 찾을 수 있지 이 말을 엄마가 찾을 수 있지 이 말로 기억하고 있었네요. 이모는 그때 놀이공원에서 폴라로이드로 사진을 찍어준다 했을 때 2장 찍어달라 이야기를 하셨다는데요. 그래서 저와 같은 사진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던 거예요. 평소 이 사진을 본인 회장실 방 책상에 올려놓고 사시면서 늘 저를 잊지 않으려 노력하셨답니다. 그렇게 늘 항상 가까운 곳에 제 사진을 놓아두고 계셨기 때문에 큰 신우가 비서 일을 하면서 그 사진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모가 항상 그 사진을 애지중지하고 어떨 때는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물어봤었다 하네요. 큰 신우가 다급하게 연락을 했던 것도 이 오랜 시간을 혼자 힘들어하셨던 이모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왜 여태까지 이모가 저를 찾지 못했는지도 이때 같이 알 수 있었답니다. 저는 여태까지 제 이름을 정수아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것도 외할머니가 고아원에 저를 두고 올 때 혹시나 이모가 저를 찾을까 하는 마음에 노심초사 생판 다른 이름으로 알려주며 맡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태 그 이름인 줄 알고 있었죠. 이 사실도 이야기하자 이모는 우리 엄마도 참 독한 양반이네 하면서 가슴을 치셨어요. 저를 찾지 못하게 이름을 바꾸신 거니까 말이에요. 이모는 그제서야 제 진짜 이름도 알려주셨었답니다. 그제야 진짜 내 인생을 찾은 느낌이었어요. 여태 아무것도 없던 인생에 갑자기 가족이 생겼다는 확신을 나의 원래 이름을 찾으면서 느낄 수 있었답니다. 사실 이모는 그렇게 저를 떠나보낼 줄 모르셨다 해요. 외할머니랑도 정말 자주 싸우셨고 제발 데려오라고 울고불고 난리까지 치셨다는데 외할머니는 꿋꿋하게 네 인생이나 살으라며 알려주지 않으셨대요. 그러다 보니 제가 없어진 후에는 이모는 저에 대한 죄책감이 더해져서 여태 독신으로 사셨다 해요. 내 이름 3글자와 저 사진에 집착하느라 연애고 결혼이고 눈에 잘 안 들어오셨다 했고요. 그래서 열심히 성공해야겠다 생각하셨대요. 자신이 유명해지게 되면 제가 스스로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뒤늦게 들은 사실 중 하나는 사실 큰 신우가 저를 보았을 때 그 사진에 있는 꼬마와 비슷하게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대요. 하지만 이모가 알고 있는 이름과 또 제가 기억하는 여태까지의 제 이름과 다르다 보니 그냥 닮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 넘겼다 하네요. 생각해보면 저를 알아본 사람들이 큰 신우 외에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름이 아예 생판 다르다 하면 헷갈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제가 이전에 엄마를 찾기 위해서 경찰에 DNA까지 등록을 해놓았었잖아요. 시어머니가 저를 대놓고 싫다 하셨을 때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그 사진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엄마가 살아있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 등록했었던 거였거든요. 하지만 애초에 제가 찾는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이모였기 때문에 DNA가 맞지 않아 그렇게 해도 제가 이모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모는 여태까지 어떻게 사셨나 싶어 궁금했어요. 이모는 현재 미용 사업을 하고 계시고요. 그게 잘 되면서 전국적으로 점포를 다양하게 갖고 계신다 해요.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는지 저도 아는 브랜드여서 신기했었는데요. 이번에 신제품 런칭 행사를 하기 위해 경호원까지 불렀었던 건데 큰 신호의 연락을 받게 되면서 급하게 오셨던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더 드라마 같은 상황이 연출되었구나 싶었는데요. 그래도 이모가 지금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건 변치 않는 사실이었답니다. 저는 그렇게 이모하고 둘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정말 서로 이모 조카가 맞는지 확인해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저에게 가족하고의 기억나는 추억이라곤 그거 하나뿐이었거든요. 하나하나 이야기하는데 글쎄 정말 그때 나랑 같이 놀이공원에 갔던 우리 이모가 맞구나 싶더라니까요. 그날 우리가 갔었던 놀이공원 바로 앞에 세워져 있던 동상이 사자 동상이었고 그리고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은 후에 먹었던 솜사탕, 그날 갑작스럽게 비가 와서 놀이기구를 마저 다 타지 못하고 식당에 잠시 들어와 비를 피했던 순간까지도 기억이 모두 똑같았어요. 그리고 내친 김에 유전자 검사까지 해보게 되었는데 25% 일치로 나오는 거 있죠? 실제로 이모와 조카 사이에는 25%의 일치율이 나온다는데 그 숫자를 보고 정말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너무 행복했었죠. 저는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저희 남편과 큰 신우에게 알려주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야기하자마자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던 큰 신우와 남편은 저를 껴안으면서 정말 너무 잘됐다 해주는데 여태 험한 꼴 보느라 저뿐만 아니라 이 둘도 고생이 많았는데 싶어 너무 잘됐다 싶었어요. 이날 남편은 심지어 눈물도 한 방울 흘렸었답니다. 이모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둘씩이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날이기도 했어요. 너무 잘 됐다, 올케.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어. 어떻게 우리 회장님이 찾던 조카가 올케였을까? 자기야, 진짜 고생 많았어. 여태 늘 이 문제로 힘들어 했었잖아. 이제 정말 든든한 가족이 생겨서 다행이다. 난 자기하고 큰형님한테 더 고마워요. 든든한 가족은 이모만이 아니라 둘도 나한테 얼마나 큰 가족인데요. 아니야, 그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내가 못 있어줘서 미안해. 남편이 운 이유는 제가 이모를 다시 만나게 된 것도 있었지만 그날 자신이 없는 동안에 벌어진 일에 굉장히 미안했기 때문이에요. 원래도 다정한 사람이고 남편이 있을 때에는 사실 시어머니도 작은 신우도 저에게 대놓고 뭐라 못했었거든요. 조금이라도 그런 낌새가 보이면 남편이 화를 내주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셋이 많이 다투기도 했었지만 결론적으로 둘 다 저희 남편에게 남다른 애정이 있으니 저를 싫어하게 된 거잖아요. 그 사실도 남편이 알고 있어 하루는 아예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엄마, 작은 누나, 진짜 한 번만 더 얘한테 뭐라고 하면 나 진짜 가만히 안 있어. 진짜 얘 데리고 도망쳐서 숨어 살고 싶은 거 나 지금 꾹 참고 있는 거야. 저걸 지금 키워준 엄마한테 말이라고 못하는 소리가 없다. 쟤 만나니까 내 아들도 변했어. 나 참 진짜 서러워서. 그러니까 더 그러지 마시라고요. 작은 누나도 똑같아. 더는 안 참아. 그 착한 남편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어머니도 작은 신우도 처음에는 좀 사그라들었었어요. 물론 얼마 안 가 다시 심해지긴 했지만 더 이상 남편 앞에서는 티내지 않았었거든요. 그 대신 뒤에서 몰래 둘이서만 있을 때에는 저를 싫어하는 모습을 숨기지 않았던 거예요. 전 그래도 남편 앞에서는 그러지 않기도 하고 제가 가족이 없으니까 가족이 있는 남편은 가족들이랑 싸우지 않았으면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없을 때 어떠한 취급을 받는지 따로 길게 이야기하진 않았었어요. 그러다 이번에 저를 아예 내쫓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미 사태는 다 끝났었지만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너무 미안하다 울더라고요. 이미 다 끝났는데 괜찮으니까 울지 마라 했어도 그 지경까지 갔을 줄은 몰랐다면서
네가 싫으면 더 이상 시댁하고 연락도 안 하겠다 하는 거예요. 물론 시어머니도 작은 신우에게도 아직 앙금이 다 풀린 건 아니지만 제가 이모를 만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남편이 시댁하고 연을 끊거나 척지며 지내지 않아 주었으면 했어요. 그렇게 딱히 남편은 그 당시의 사건을 시댁에 이야기하지 않고 마무리가 되었죠. 이렇게 다정하니까 제가 그리 힘들었어도 참고 살 수가 있었던 거구나 싶네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놀란 건 저와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모가 저희 식구라는 게 밝혀지니까 작은 신우와 시어머니는 이제 망했다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요즘에는 납작 엎드려 지내시는 중이에요. 특히 작은 신우는 큰 신우에게 도움을 받아 이모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있었다 하는데요. 나름대로 큰 신우 덕에 꽤 괜찮은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하니까 더 노심초사한 거였어요. 이제 저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으니까 어찌나 기가 죽어 사는지 좀 고소했어요. 제가 눈에 보여도 그냥 눈에 피하고 마는 거 있죠? 시어머니 역시 제 눈치를 보면서 만날 때마다 하지도 않았던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가 건강은 어때? 항상 힘들지? 그때는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알지? 이러시는데 귀가 차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간사하게 사람이 바로 바뀔 수가 있는지 싶었어요. 생전 처음 듣는 말투와 호칭까지 대우가 180도 달라져 버렸죠. 무엇보다 이모가 제가 당시 예비시댁에서 받았던 대우를 알게 되고 나서 정말 노발대발 하셨었거든요. 원래는 속상해하실까봐 이야기하지 않으려 했었는데 그 당시 상황이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를 처음 만나는 그 감격적인 순간에 제가 거지꼴로 있었으니 얼마나 의아하셨겠어요. 그때 넘어져서 흙투성이었던 데다가 제 짐이 가득한 캐리어하며 떨어져 더러워진 지갑도 한몫했었고요. 그 자리에서는 크게 물어보지 않으셨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계속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상황이 왜 일어난 거며 아무리 생각해도 걱정이 되어서 말해주었으면 한다 하시면서요. 하는 수 없이 있는 대로 털어놓게 되었고 이모는 듣자마자 엄청나게 화를 내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저것들 다 자를 거라 그러셨고요. 제가 오히려 그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작은 신우가 그때 저를 보는 눈빛이 좀 달라졌었네요. 어찌나 고마워던지요. 자기가 옛날엔 미쳤었던 거라 그러는데 이렇게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질 걸 왜 처음부터 저를 그렇게 대했나 괜히 밉더라고요. 하지만 이모 덕분에 그때 처음으로 천군만마 같은 내 편이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혼자서는 분명 이겨내기 어려웠을 시간인데 이렇게 절대적으로 이겨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거잖아요. 참고로 저를 고아원에 버리고 오셨던 우리 외할머니는 2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다 들었어요. 저는 외할머니가 저를 끝까지 미워하실 줄 알았거든요. 아무래도 사시는 길에 걸림돌이 되었던 애니까 말이에요. 근데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 때문에 제가 또 펑펑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모에게 제 이야기를 하셨다 했거든요. 저를 잊어버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모 말을 들어보니까 고아원에 저를 맡긴 그 순간부터 돌아가시는 그때까지 늘 가슴속에 품고 있었다 해요. 그 어린 걸 거기 두고 오는데 돌아오는 길에도 집에서도 이모 몰래 내내 오셨다네요. 너무 미안하다고요. 죽기 전에 꼭 찾으라는 요원까지 남기고 돌아가셨다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미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싶어서 또 눈물이 났나 봐요. 고아원에 버릴 정도면 그만큼 내가 짐덩어리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을까 나쁜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했었는데요. 그 시기에는 외할머니도 어쩔 수가 없으셨던 거겠죠. 안 그래도 막내딸이 죽어 서럽고 슬픈데 거기에 이모까지 결혼도 안 하고 저를 책임지겠다 하니까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저도 이제 전후 사정을 다 알게 되고 나니까 이해가 가게 되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10개월 정도 지나고 저희는 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모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어서 이모에게 일도 따로 배우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미 시댁이 저를 안 좋게 대했던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남편도 큰 신우도 결혼 당일까지 무척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신혼여행 다녀오고 처음 시댁으로 향하는 길에 저도 엄청 걱정했었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 두 분 다 그리 제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저를 대하는 태도가 거짓말처럼 달라지게 되었거든요. 작은 신우의 직장을 지켜준 분인지 몰라도 작은 신우까지 지금부터라도 잘 지내보려고 옆에서 계속 말 걸고 그러는 거 있죠? 신혼여행 재미있었어요? 나도 하와이 너무 부럽더라. 가보고 싶은 지역이었는데 좋겠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형님도 꼭 가보세요. 이렇게 대충 대답하고 말았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태도도 눈에 띄게 달라지셨는데요. 엄청나게 살가워지시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조금씩 제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게 딱 느껴졌어요. 며느라가 아직 손주 소식은 없지? 괜찮으면 내가 한약이라도 하나 해줄까 하는데 괜찮을까? 한약이 어떤 게 잘 맞으려나? 내가 잘 아는 분이 있는데 거기 같이 갈래? 억지로 웃으면서 대하는 게 딱 눈에 보였었어요. 이전에는 연애만 하는 때에도 명절 같은 날에 불러내서 그렇게 음식하는 거 시키고 구박하고 그랬었거든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시댁 제사나 신우 생일까지 꼬박꼬박 챙기라 잔소리를 하기도 했었는데 말이에요. 그때 이후로는 일절 한마디도 안 꺼내세요. 그런 일로 연락하거나 하는 일도 이제 없어지게 되었고요. 처음에 이모는 너 힘들면 결혼하지 마라. 이모랑 평생 같이 살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전 그래도 작은 신우와 시어머니만 미웠던 거거든요. 남편이 나에게 얼마나 다정하고 듬직하게 해주고 늘 혼자였던 삶에 등불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었어요. 큰 신우 역시 작은 신우와 시어머니가 괴롭힐 때마다 항상 제 편이 되어주었었어요. 바로 앞에서 제 방패처럼 계셨었잖아요. 게다가 둘 다 그 중간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었는지 제가 옆에서 바로 지켜봤기 때문에 또 잘 알잖아요.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결혼이라 생각해서 결혼을 감행하게 되었어요. 결혼식 혼주석에는 이모가 앉아주셨답니다. 결혼 자금부터 신혼 살림까지 하나하나 다 도와주셨는데요. 제가 거절을 했는데도 이모의 마음을 이길 순 없었어요. 이모, 저 괜찮아요. 여태 나름대로 열심히 모았어요. 저 이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야. 네가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너를 지켜준 조카 사이에게 고마워서 선물해 주는 거지. 이렇게 다 해주시고 너무 죄송해서 그러죠. 네가 거절을 하는 게 내가 더 민망한 거야. 신혼살림은 정말 이모가 안 해준 게 없었어요. 냉장고부터 세탁기, 건조기까지 살뜰하게 챙겨주셨거든요. 그 외에도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라 하시면서 늘 제가 필요한 것부터 살펴주신답니다. 이모하고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저녁 식사 자리를 갖고 있어요. 어렸을 때 이야기도 하며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이야기하려면 멀었겠죠? 고아였던 시절이 거짓말처럼 요즘에는 정말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전에 혼자 울며 지냈던 날들이 거짓말 같다니까요. 현대판 신데렐라가 있다면 그게 바로 제 이야기 아닐까요? 이전에 고생했던 것에 보상이라도 받듯 요즘은 너무 행복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누군가가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다면 원래 가장 밝은 시간은 해 뜨기 전 새벽 시간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네요. 저처럼 금방 해를 맞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